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엄청난 기술 발전과 풍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그 이면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생태 위기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이 거대한 무순,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그 문제의 철학적인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환경 위기가요, 단순히 기술이나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일종의 문명적 오만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닐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를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생각의 바탕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자연을 맘대로 지배할 수 있다는 이런 오만한 생각에 빠지게 됐을까요? 자, 그럼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까요? 그 시작점은 바로 근대 서양 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생각들이 오늘날 우리가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의 판을 완전히 짜버렸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세상을 아주 명확하게 딱 둘로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데카르트 같은 사상가들이 그랬죠.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특별한 주체고, 자연은 그냥 생각 없는 객체, 다시 말해 우리가 연구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겁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거대한 선을 그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이 유명한 한마디를 만나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서 지식은 단순히 세상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요, 자연을 정복하고 통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바꾸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죠. 자연은 마치 무한 리필되는 자원 창고처럼 여겨졌고, 우리가 쓰고 남은 건 뭐든 갖다 버려도 되는 거대한 쓰레기장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생태계의 일부가 아니라 그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게 운명적 오만이 우리 생각 속에 깊게 뿌리내린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 정말 이것밖에 없을까요? 이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동아시아 철학의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하나다. 서양 철학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했다면 여긴 완전히 정반대예요.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라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속한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무라일체 사상인데요. 세상의 만물과 나라는 존재가 원래는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와 자연 사이에 구워놓은 그 경계선 자체가 사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생각인 거죠. 이 무라일체 사상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장자의 유명한 나비의 꿈, 호접지몽이죠. 내가 꿈에서 나비가 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내가 사실은 나비의 꿈속에 있는 걸까요? 나와 나비,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이 순간, 둘 사이에 깊은 연결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의 연기 사상도 빼놓을 수 없죠. 세상의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이라는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미줄 같다고 할까요? 한쪽을 건드리면 거미줄 전체가 울리는 것처럼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 저편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거대한 생태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 동아시아 사상에서 자연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스승이죠. 노자가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하면서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투지 않는 물의 겸손함에서 윤리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수천 년 전의 지혜가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오만의 태도를 넘어서 겸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길은 아마 이런 세 가지 걸음일 겁니다. 첫째, 자연을 지배하려 했던 우리의 오만을 솔직하게 성찰하는 것. 둘째,
모든 생명이 이 거대한 그물망 속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존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의 흐름에 맞춰 겸손하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문명을 이끌어온 이 오만함,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우리는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SNS 팔로워는 수천 명인데 정작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는 것 같은 기분이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상하게도 더 외롭다고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현대사회의 아이러니한 외로움에 대한 해답을 동아시아의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당신은 자유롭지만 외로운가요? 어쩌면 이건 우리 시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같아요. 마음껏 나를 표현하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만큼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말이죠. 맞아요. 우리는 개인의 자유, 자기 표현, 창의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개인주의가 우리에게 약속한 멋진 점들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 자유가 때로는 우리를 정말 치열한 경쟁 속으로 또 서로에게 무관심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고립시키는 자유의 역설을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어쩌면 바로 이 수많은 디지털 연결이 오히려 진짜 깊이 있는 인간적인 교류를 방해하고 우리의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렇죠? 데카르트의 이 유명한 말처럼 서양 사상은 아주 오랫동안 다른 모든 것과 분리된 독립적인 나라는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의 출발점을 나가 아니라 우리에 둔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여기서 동아시아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나라는 개인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라는 관계를 통해 해답을 찾는 거죠. 생각의 중심을 개인에서 관계로 한번 옮겨보는 겁니다. 그 핵심 사상이 바로 관계 중심주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그냥 혼자 뚝 떨어져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친구, 우리 공동체, 심지어는 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의된다고 보는 거죠. 정말 다른 관점이죠.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우리라는 감각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다행히도 동아시아 철학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유교, 불교, 그리고 도교를 통해서요. 자, 첫 번째 길부터 한번 가볼까요? 바로 유교의 인입니다. 이 인이라는 건요,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 속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공감과 배려를 뜻합니다. 그리고 유교는 이 관계가 점점 확장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치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요. 부모님에 대한 효에서 시작된 마음이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마침내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로 넓게 퍼져나가는 거죠. 두 번째 길은 불교의 연기 사상입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마치 그물처럼 서로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이 연기 사상의 핵심은 결국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바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그어놓은 벽을 허물어뜨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도교의 무위입니다. 무위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 욕심이나 의지를 억지로 내세워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거대한 자연, 우주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나를 맡기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바로 자연과의 합일이 있습니다. 천인합일, 무라일체 같은 말 들어보셨죠? 우리라는 개념을 인간 사회를 넘어서 하늘과 땅, 온 자연 만물까지 확장하는 정말 궁극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교, 불교, 도교의 깊은 철학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나 중심의 생각에서 우리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철학들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유물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살아있는 지혜죠. 기억하세요. 나의 행복은 결국 우리의 행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개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게 우리 삶의 균형을 되찾아줄 열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자, 인공지능 정말 우리를 대체하게 될까요? 요즘 가장 뜨거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의외의 곳, 바로 아주 오래된 지혜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 예전엔 그냥 영화 속 이야기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로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발전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의 등장은요,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21세기 최대의 윤리적 스캔들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도전, 바로 인간다움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점점 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까지 넘보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기계를 나누는 선이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지고 있는 거죠. 이 도전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일자리 문제. 창의적인 일까지 AI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둘째, 윤리적인 책임.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기계가 인간의 감정까지 흉내낸다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정말 하나같이 어려운 질문들이죠. 그런데 만약 이 해답이 최첨단 기술 연구소가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지혜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스캔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고대 철학이라는 세 개의 렌즈를 통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딱 짚어주는데요.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인간다워질 수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마음,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AI가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논리적인 답을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함께하는 이 인의 실천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과 기계의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공감은 도덕적인 고민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죠. 그런데 AI는요? 그냥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장 그럴듯한 반응을 계산하고 흉내낼 뿐입니다. 진짜 감정이 아니죠. 유교에서 말하는 이는 단순히 슬픈 걸 보고 눈물 흘리는 감정 그 이상이에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길러지는 덕목이거든요. 이건 기계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자, 관계와 공감이 인간의 한쪽 모습이라면 다른 쪽은 어떨까요? 두 번째 렌즈. 도교는 오직 효율성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현대사회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를 겁니다. 도교의 핵심 아이디어 중에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뜻인데 정말 재밌죠? 세상 모두가 생산성, 효율성만 외칠 때 도교는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예술을 감상하고 그냥 빈둥거리며 놀고 논리 대신 직관을 따르는 것. 당장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기계의 철저한 목적성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죠. AI는 효율과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하지만 도교의 무의자연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쓸 때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가장 빛난다고요.
어쩌면 모든 걸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우리의 욕심이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 불교를 만나보겠습니다. 불교는 우리의 시야를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이 세상 모든 것으로 활짝 열어줍니다. 그 중심에는 연기라는 아주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처럼 서로 얽혀서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AI는 정반대의 길로 갈 위험이 있어요. 인간이 최고라는 우월감을 드러내고 다른 존재들을 통제하고 분리시키는, 즉 인간의 오만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지혜는 지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음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해법을 정리해 볼까요? 유교는 인을 통해 관계와 도덕적 성찰을 더 깊게 하라고 말합니다. 도교는 무의자연으로 효율성 너머의 진짜 인간 본성을 되찾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불교는 연기사상을 통해 우리를 넘어 모든 존재와 공존하는 자비의 윤리를 실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이 모든 지혜를 품에 안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복잡한 기술의 시대를 넘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일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계의 능력을 보면서 불안해할 게 아니라 우리 안의 잠재력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교가 말한 진심 어린 공감, 도교가 강조한 쓸모없는 듯한 창의성, 그리고 불교가 가르쳐준 이 세상 모든 것과의 깊은 연결감. 이런 것들이야말로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입니다. 바로 이 가치들을 의식적으로 키워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인공지능 스캔들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기계가 얼마나 인간 같아질까가 아니었던 거죠. 네, 인공지능의 진짜 도전은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똑바로 비추는 거울이었던 거죠. 완벽하게 계산하는 기계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얼마나 더 깊이 공감하고 얼마나 더 자비롭고 얼마나 더 진실하게 인간다워질 것인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수천 년 동안 고요히 흘러온 동아시아의 지혜가 근대라는 거대한 파도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말이죠. 이건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번역 스캔들에서 시작해서요. 모든 걸 뒤흔든 격동과 변혁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걸 평화로운 지적 교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전혀요. 사실 이건 기존의 모든 질서를 뒤흔들어 버린 하나의 거대한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 바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동아시아의 전통 사상은 서구 근대성이라는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과연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바꿔 나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다리를 놓았는데요. 동시에 그 다리는 엄청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죠.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제임스 레게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였는데요. 당시 서구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방대한 양의 중국 고전들을 영어로 옮기는데 글쎄요,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작업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근데 말이죠, 이 제임스 레게가 남긴 유산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도 딱 두 가지 얼굴이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서구의 동양 철학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위대한 개척자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할 수 없는 오해의 스캔들을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오해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레게가 자신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필터를 통해 동양 사상을 바라봤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인 천을 서구의 신과 비슷하게 번역해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본래의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상당히 단순화된 거죠.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문명이 완벽하게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었다고 해서 그의 업적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요. 바로 이 말처럼요. 그의 번역 덕분에 서구 세계가 비로소 동양 철학을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야말로 결정적인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레게의 번역으로 시작된 이 외부의 스캔들은요, 곧 중국 내부의 거대한 위기로 번져나갑니다. 서구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당시 중국 지식인들은 엄청난 충격과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2막입니다. 무대를 바꿔서요,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동아시아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스스로의 전통을 아주 급진적으로 재창조해서 시대를 구하려고 했던 사상가들의 정말 치열했던 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중국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밖에서는 서구 열강이 밀고 들어오고 안에서는 혼란이 계속되니까요. 지식인들은 나라의 미래를 놓고 그야말로 사상적 데스매치를 벌이고 있었죠.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캉유에라는 인물이 등장해서요. 그야말로 공자 이미지 전복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그가 뭐라고 주장했는지 아세요? 공자는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보수적인 성인이 아니라 사실은 시대를 바꾸려 했던 위대한 개혁가였다는 겁니다. 전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죠. 여기서 캉유에이의 핵심 논리가 나옵니다. 그는 유교 사상 그 자체에 이미 근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혁은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통의 진짜 정신을 되찾는 길이라는 아주 놀라운 주장을 펼친 거죠. 캉유웨이의 제자였던 량취차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새로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시민, 신민으로 깨어나야 한다. 둘째,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근대적인 주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량치차오의 사상이 왜 그토록 스캔들이었을까요? 그는 국가보다 개인의 각성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집단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외친 것, 이것이야말로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외부에서 시작된 번역 스캔들과 내부에서 일어난 개혁 스캔들, 이 거대한 충돌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건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 레게로 상징되는 서구의 외부적 충격, 그리고 캉요웨이와 량치차오가 이끈 내부의 변혁, 이 둘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하나의 사건이었던 셈이죠. 이 문장 하나가 당시 지식인들이 겪었던 고뇌의 무게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외국의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과거를 재해석해서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말 그대로 우리 문명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거대한 딜레마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 역사 속의 치열한 고민은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통과 새로움 사이의 이 팽팽한 긴장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어떤 스캔들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